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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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어쨌건 오긴 오네 1주년이 드디어.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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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예술에 언제나 더듬이. 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오프닝송 때문에 네. 팟캐스트 잘못 클릭하셨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죠?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연말과 동시에 이제 겹경사의 날이죠. 저 겹경사네. 또 어떤 특집입니까 오늘이? 오늘은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딱 이제 1주년 되는 달이죠. 그쵸. 저희가 달 단위로 약간 세기 때문에 네, 딱 1주년 되는 달이고 또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겹경사가 좀 겹친 날이라. 이제 여기 눈만 딱 내려주면 완벽할 텐데 그죠? 제가 이제 아까 찾아봤는데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첫 인스타그램 업로드가 11월 17일이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더듬이 스타트였고 아마 그 사이에 이게 다음 저희 첫 에피소드 업로드일이 12월 2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아마 이제 자료를 새빠지게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첫 에피소드 때 긴장했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대본 썼을 때는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그 예능 작가 마냥 알죠. 맞아. 안녕하세요 뭐뭐 하세요. 맞아. 그런 거 근데 써놓고. 아마 지금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마 썼었으면은 한 에피소드는 분량이 한 3, 40장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아 진짜 처음 했을 때는 지금도 가끔 다시 들어보면은 어색하고 좀 말도 되게 막 빨리 하고 네. 엄청 잘 못 알아듣겠고. 저희 이제 수고를 있었잖아요. 저희가 계속 저희도 들어보면서 말버릇이라든지 맞아. 이제 오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빨리 한 거. 그렇죠. 제가 또 편집하니까 서로의 말버릇이 좀 보이니까. 저는 이제 뭐였죠? 이제였나? 뭐 이제였나?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저도 써요. 이제 그거 줄이려고 의식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저도 말 빨리 하고 뭐 저는 사실은 사실은 실제로 실제로. 저도 실제로 많이 썼고. 근데 뭐 요즘에는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죠. 어떻게 다 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거. 아무튼 참 시간이 빨라요. 어떻게 소감 한마디씩 하죠? 1주년 딱 됐는데 1년을 이제 한 거니까 1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유튜브도 사람들 많이 하고 이러잖아. 네. 근데 보면은 이게 한 6개월 내로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것도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먼저 이것도 일단 반응이 구독자분들한테 그것도 감사하다는.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하면은 어쨌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생활비가 나와야 되니까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그분들 하면은 어떤 비디오가 대박이 터지잖아. 그러면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막 몇천 명, 뭐 만 명까지도 간대요. 그럼 갑자기 이제 수익이 없다가 한 8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다가 또 기세를 타서 좀 오를 때가 있대. 뭐 한 3개월, 4개월쯤에. 그러면은 그때 한 300만 원까지 벌릴 수도 있대. 달에. 그럼 그때 사람들이 직장 간두거나 그때 전업 유튜브. 전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그 이후로 사실 점점 준다고 하더라고. 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두는 사람도 많아지고.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기세까지는 아직은.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제 예술가의 직업이 좀 비슷하잖아. 그죠. 길게 봐야 되는 거라서 더듬이도 약간 비슷하게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한 두세 개 있을 때는 약간 확실히 허전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옆에 이제 스크롤바가 생긴다는 게 딱 기분이 좋고.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꾸준히 또 나름 짧게 하는 컨텐츠가 더듬이 투어 아닙니까? 그죠. 그저께였죠? 그저께는 저희가 같이 이제 투어.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서 더듬이 투어 프랑크 편을 올렸고 지금까지 바젤, 베를린, 파리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랑크푸르트인데 아마 오펜 씨가 한국에서 찍어온 것도 저희가 한번 올리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에피소드 외에 이제 더듬이 투어라는 이제 자그마한 소책자도. 그리고 이제 더듬이도 해오면서 아티스트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뭐 잡담도 하고 그쵸. 뭐 인터뷰도 좀 하고 여러 게스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번에 한 일편단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시리즈들 좀 많아지는 게 좀 뿌듯하긴 해요. 맞아 뿌듯해.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진짜 프로그램으로서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뭐 발전을 하고 또 규모도 커진다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어떤 특정 아티스트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어떤 독일인과 사실 인터뷰를 해서 뭐 그걸 저희가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그죠. 좀 뭐 나름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그죠. 거고. 이메일 같은 걸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실제 주변에 독일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그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자막 같은 거 안 나오냐. 맞아. 근데 뭐 나중엔 뭐 여력이 된다면 뭐 그런 것도 하면 좋죠 사실. 언젠가 그 영어 자막 같은 거 달 수 있다면. 아마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아직은 이거 조사하기도 바빠. 아, 일단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되게 아카이빙의 목적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뭐 아카이빙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평도 좀 해주셔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거 조사하거나 이러면서도 뿌듯한 것 중 하나는 나중에 이 작가가 언젠가 분명 다 성공한 작가는 아니겠지만 다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작가들이 진짜 떠가지고 뭐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아티스트를 소개한 첫 번째 팟캐스트였다. 한국어 뭐 자료였다 뭐 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뭐 혹시 모르죠. 그거 아시죠? 오아시스가 첫 내한했을 때 여기가 그 와우의 용계의 나라냐. 그렇죠. 맞아. 그런 거 마냥. 여기가 더듬이는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 루츠키노이 형이 그죠. 똑같은데 여기 예전에 팟캐스트 더듬이란 친구들이 자기를 소개해줬었다. 그게 문득 기억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좀 달콤한 미래를 상상해보면 또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말하면 그런 거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당장 뭐 돈을 벌면 좋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진정성 있는 방송이지 않나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했던 게 이제 1주년 끝나고 이제 내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우리 오래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가. 단순 통계치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발전이 그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처음 버는 거에 비해서 그죠? 맞아. 돈도 많이 벌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여력이 됐지. 국밥 한 그릇 정도는 이제 사 먹을 정도의 돈을 벌었고. 좀 싼 국밥. 근데 이게 예술로 입 털어가지고 국밥 사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털었죠. 맞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만약 지원금을 받거나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있으면 그럼 같이 연계하면은 저희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그 큰 스케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 사실 이것도 어쨌든 저희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계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죠. 우리가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좀 그런 면이 있으면 좀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한국에라든지 좀 다른 지역을 뻗어 나가서도 이런 게 된다면은 좀 더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주변에 또 이 패널을 한 명 나중에 섭외할 수 있으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참 재밌겠다. 저도 이제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스트 한 번 더 초대해서 재밌게 또 이야기 나누고. 그렇죠. 또 3명이 모이고 4명이 모이게 되면은 그때 또 컨텐츠의 양이 방대해지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걸 아티스트를 소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티스트가 한계가 있잖아 어쨌든. 왜냐면 다른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아티스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한 작가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의 분야도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1년이라는 건 저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참 토대를 그래도 잘 다주는 것 같다. 맞아요.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삶이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런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긴 장기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을까? 그지. 그러니까 본업인 미술을 제외하고 그죠? 그런 거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 일단 뿌듯한. 그러니까 이거 저와 이제 사칸 씨는 알겠지만 옛날에 아프리카 TV에서 초창기 때 NBA 방송을 했어요. NBA 방송. 그쵸. 농구 방송.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NBA 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것도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라이브 틀어주는. 라이브가 아니라 그날 경기를 다시 올려주는. 그날 방송해주는. 사실 그런 게 요즘에는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미국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본다는 거 아침 시간에 봐야 되잖아. 어쨌든 이제 퇴근하고 뭐 7, 8시 이때쯤 틀어가지고 보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뭔가 그때도 적성에 좀 맞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서 더듬이도 약간 그거 연장선이 아닐까. 저도 이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심심풀이로 이제 학교 반 친구들과 라디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딱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게 어쨌든 또 이어지는구나. 삶은 또 윤회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할 컨텐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컨텐츠는 뭐 지난 편에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두 편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일괄적으로 올리게 될 건데. 연말 시상식 1, 2부 마냥. 그렇죠. 뭐 연말 시상식 1, 2부 마냥 이제 마마라고 하죠. 마마처럼. 마마 뭐 청룡 영화제, 오스카 뭐 이런 것처럼 두 편을 나눌 건데 첫 번째 편에서는 이제 모노폴이라는 매거진에서 매년 이제 탑 100을 발행하잖아요. 네. 뭐 당이라고 하나? 올해죠, 올해. 올해 좀 영향력이 있던 아니면 좀 활약이 두드러졌던 예술가나 아니면 예술계에 종사하는 이제 예술인들을 순위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100을 한 거 있는데 그걸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올 한 해 무슨 일 있었나? 그쵸. 또 요즘의 예술의 트렌드가 어떤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좀 자료기도 하고 사실 이게 그냥 잡지를 사면 읽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독일어밖에 없으니까 그냥 독일어로 저희가 할 수는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2편에서는 이제 더듬이 어워즈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뽑은 이제 시상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좀 유쾌하게 좀 좀 뽑은 유쾌한 느낌으로 대상 뭐 최우수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신인상 이런 건 아니고 약간 테마의 느낌으로 그죠? 테마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래도 유쾌하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고 오늘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의 연말 정산과 함께 저희 이제 최종 소감 그리고 그죠. 이제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짧게 나누고 저 마지막으로 좀 더듬이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또 올해나 내년에 예측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맞아, 있잖아요. 맞아. 내년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뭐 이런 예측도 해보는 약간 말 그대로 오늘 좀 칠하게 칠하게 약간 정리하고 뭐 한번 분석해보고 간단히 얘기해보고 오늘 좀 예측해보고 제 목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희 이번 편 방송을 들으면서 약간의 그 미소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너무 빡센 방송이 아니었어. 에피소드. 그러니까 눈 내린 출퇴근길에 도움되는 방송 있잖아요. 맞아요. 딱 들으면서 아 오늘 하루 참 포근하다 이런 느낌. 그죠. 그럼 이제 모노폴 100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네.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독일의 유명한 샴페인 있죠. 네. 전통의 빨간 머리. 이게 한국에서 많이 안 먹나? 이것도 그래도 한국에서 이게 되게 거의 샴페인의 정석 느낌 정석이죠. 아니에요 사실? 네. 오늘 저희가 이거를 딸 텐데 네. 로트크납체. 따는 소리와 함께 네. 오늘의 이제 컨텐츠를 또 시작해 보는. 그럼 제가 이제 사카린 씨가 따는 이 장면을 좋네요. 이렇게 손만 해서 딱 올리는 걸로 자. 뒤에가 나오지 않게 이걸 이쪽에서 따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첫 컨텐츠 모노폴 100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컨텐츠는 이제 모노폴 100입니다. 네, 모노폴 탑 100. 모노폴 탑 100은 모노폴이 언제 처음 창간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년 이렇게 연말마다 12월호에 항상 모노폴 측에서 미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론가부터 그죠. 미술 작가, 큐레이터 아니면 돈 많은 사람, 기업가 다양한 사회 운동가들을 이제 조망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대로죠. 중요했던 사람대로 순서대로 맞아요. 이제 탑 1부터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한사케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탑 1을요. 그 지난해는 안네이오프였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발간을 하는데 저도 이걸 맨날 보긴 해요. 그냥 뭐 탑 1이 누구고 누가 있고 예를 들면 양혜교 작가님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맞아. 한 2년 정도? 2, 저 3년 2년 정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캘런에서 전시했을 거예요. 맞아요. 한 2, 3년 정도 꾸준히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좀 판명이 됐고 올해는 일단 없습니다. 올해는 스포를 짧게 하자. 짧게 하자면 양효 작가님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그 해에 좀 중요한 아티스트 아니면 미술 관련인들 소개하는데 저도 사놓고 맨날 보긴 하는데 제대로 본 적은 많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좋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간단히 읽어보면서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게 사실 뭐 이게 예술을 하지만서도 이 뭐 예술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건 사실 잘 안 보게 되잖아. 맞아. 한국 뉴스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JTBC 이런 데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독일어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구하기 어려운 컨텐츠일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찾아봤잖아요. 인터넷에서 이 잡지를 그러니까 구매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은근히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게 순위 매기기가 그러니까 논란이 될 법한데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매년 꾸준히 맞아요. 하고 뭐 좋은 것 사실 같아요. 재밌긴 하거든요. 순위 순위 매기는 게 재밌거든.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누가- 시상식의 또 묘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 최우수상 타는 것처럼. 공동 수상 이런 거 재미없거든. 누가 1위가 누구냐, 얘랑 싸워서 누가 이기냐 맞아요. 이게 재밌는 거거든. 그죠. 오늘 저희가 이제 1위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오펜 씨가 이제 1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 그걸 먼저 좀 약간 두근두근하게. 저는 실제로 이걸 힌트를 간단히 드리자면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실제로 했던 이론가죠. 이론가죠, 뭐 철학자 뭐 이런 건데 네. 성냥팔이 소녀.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뭘 새로 했었나 근데 새로운 건 없는데 이 시대 지금의 시대와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고 이번 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난 몇 년간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온 사람이고 맞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대체할 수 없고 대체 못하죠. 가장 매력적인 또라이 철학가가 아닐까. 맞아. 뭐 그런 저는 생각이 딱 제가 좋은 거 듣거나 좋은 거 봤을 때 하는 리액션이 호! 그죠. 이걸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당당히 다시 한번 딱 1위를 차지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그거잖아. 고령의 철학자가 그냥 이게 그냥 그 사람 책이나 그 사람 이론을 봤을 때 어떡해요?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어떡해.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참신한 이론을 많이 내놓는 철학자인데 맞아요. 사카린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대망의 1위는 도너 헤로웨이입니다.
네, 도나 헤러웨이. 네, 도나 헤러웨이는 저희가 매튜류 치키노이 편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아 맞네요. 매튜류 네, 치키노이 편에서. 그때 이제 성소수자 관련해서 그리고 성평등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그때는 뭐 사이보그 그쵸. 선언과 함께 맞아. 그때는 저희가 엄청 자세히 다루진 않고 사실 좀 간략하게 다루긴 했는데 주디스 버틀러랑 같이 하면서 주디스 버틀러랑 그리고 어슐러 르긴이랑 그죠 어슐러 K 르긴의 맞아요. 그리고 그 뭐였죠 바구니 이론이었나요? 박원 이론도 있고 그냥 걔가 누구였죠? 어제 그 유토피아 세일링 유토피아를 쓴 후안 문예주 후안 문예주 얘기도 후안 하면서 문예주 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이게 퀴어 권력에 대한 이동이나 젠더 담론, 퀴어 젠더 담론에 대해서 담론이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도너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젠더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되게 특이했던 부분들이 사이보그 선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이보그라는 아종을 딱 꺼내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도나 헤러웨이를 단순히 젠더 담론, 뭐 퀴어 담론, 뭐 페미니즘 담론으로 묶을 수가 없다고 맞아. 생각하는 게 그녀가 나아가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젠더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애기 세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젠더도 인간의 그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말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안트로포젠이라고 해서 이제 인류세. 그러니까 인류의 뭐 에라가 이제 세대니까 인류의 세대다.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자본세, 캐피탈리즘 자본세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도나 헤러웨이는 이제 막 툴루세라는 이제 언어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녀의 사고 방식은 그냥 정말 탈인간적이에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사실 우리의 지식 밖에 아니면은 맞아. 우리라는 인간 밖에 있는 어떤 타종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것 그죠? 그죠. 인간의 사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좀 다른 좀 전지적 시점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타종 아니면 우리가 인간 밖에 있는 것과 어떻게 공생을 해야 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실제로 이 모노폴 매거진에서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단순히 이론가이고 철학자일 수 있지만 뭐 전시라든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예술계에 등장하는 타종 우리가 뭐 예술계에서 요즘에 자연물 다루는 것도 많고 맞아. 뭐 아니면은 되게 희한한 괴물 같은 거 다루는 것도 많은데 저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도너 헤러웨이 이 철학가 소개할 때 한국에 이제 이불 작가의 초창기 작업들 있잖아요. 아 그죠. 히드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쿄나 건담도 비슷할 수도 있고 그죠. 건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이제 한국 아시아 특히 아시아 쪽에서 이제 페미니스트 성향을 지닌 여성 작가들이 많이 하는 작업 스타일들이 대부분 보면 이 도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불 작가를 약간 계승한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건 재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아시아 여성 작가들이 여기서 소개될 이제 한 분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요새 지금 가장 최근에 쉰킨 파빌리온에서 전시했던 이미래 작가도 있고 아니면 뭐 정근현 작가님도 계시고 정금현 작가도 그렇고 뭐 그런 작가 너무나도 많죠. 이런 신세대라고 할까? 굳이 말해 이 신담론을 꺼내 와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또 예외로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릴체리 힙합 가수 그분의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되게 그 히드라 감성 있죠. 사이보그 그렇죠. 감성이 이게 물씬 그렇죠. 풍겨요. 그 우리나라의 유성실 작가도 맞아.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감성이 좀 있고 실제로 그다음 차오페이라든지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차오페이 그다음 무슨 뭐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헤데바라는 성을 가진 제니퍼 헤데바였나 이제 미국 출신인데 한국계예요. 그 사람도 되게 자신을 이제 마녀의 자식과 같이 해서 약간 되게 좀 괴상한 미학을 좀 쓰는 쪽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히토시 타이어도 약간 그렇고 아시아 작가 쪽에서 아시아 여성 작가들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헤러웨이랑 되게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 실제로 이번에 하나평론상이라고 이제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매년 이제 2년마다인가 하는 이제 평론 공모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번에 받은 분이 뭐 이현숙 씨였나? 그분인데 그분의 주제도 이미래 씨의 작업을 분석하는 걸로 해서 뭐 압젝트라고 해서 그 평론가 상 같은 거 말하는 아직 거. 글은 뭐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버니로스 때 등장했지만 이제 이런 문어, 뭐 로봇, 괴물, 곤충 맞아. 이런 동물 사실 이런 미학들이 다 헤러웨이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어쨌든 머릿속엔 정립될 수 있지만 이제 헤러웨이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사이보그 선언과 그리고 이 툴루스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게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번역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현대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는 이게 정말 그 미학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헤러웨이가 이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나죠. 엄청난 것 같아요. 그다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도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이게 과도기라는 뜻은 사실 제가 볼 때 아직 진정한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죠. 이것을 약간 감히 2차 과도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차 과도기는 그 이불 작가가 한창 활동했던 뭐 그쵸. 90년대 초중반
있다라고 보고 잠시 그 사이에 약간 사라진 감이 있거든요. 뭔가 승화했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 동물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매미도 7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뭔가 잠시 다시 그 언더그라운드 밑에 있다가 다시 갑자기 지금 이제 매미가 돼서 날개를 펴는 느낌?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특히 2, 3년 사이에. 그리고 이분도 사진을 보면 되게 젊어 보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할머니인데 너무 천진난만해 보이고. 맞아요. 강아지랑 결혼하지 않았나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반려견과 맞아, 실제로 반려견과 살아가는 뭐 이런 책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요번에 여기 모노폴에 써 있는데 모노폴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하도 이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요. I'm interviewed out. 뭐 이런 식의 약간 말장난도 하시는 되게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진도 되게 약간 소녀같이 막 맞아요. 천진 발랄하게. 사이보고 선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뭐지 인터넷에서 PDF 파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여성 독립 영화관이라든지 아마 몇몇 영화관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류츠키노이 그때 조사할 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이런 여기서도 이제 아까 표현이 어셈블라지라고 약간 표현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타종과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어셈블라지가 이제 조립, 뭐 조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제가 볼 땐 더 이상 이제 여성들이나 뭐 성소수자들 어떤 소수자들의 담론이 아니라 뭐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우리가 남성 아니면 뭐 나이가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도나히로의 이론을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 여성이 짱이다, 뭐 누가 짱이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툴루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툴루세는 그거잖아요. 툴루세는 인간과 이거 우리가 같이 공생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 외의 거 인간 외의 그 지하 생명체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맞아. 메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킬베로스가 될 수도 있고 곤충이 될 수도 마녀가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얘는 페미니즘 이론가야 뭐 이렇게 단순히 치부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이 도너 헤러웨이 아sam블라즈 이론을 조금 넓게 펼쳐보면 뭐 루이비통이랑 슈프림이 콜라보한 것도 약간 이런 아sam블라즈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죠. 왜냐면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든지 기득권의 이미지와 슈프림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릿의 이미지가 합쳐졌잖아요. 이번 그렇죠. 배트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컨셉 전식 그 새로운 2022년 겨울 컨셉 자체를 그 쇼룸 자체를 아예 그래피티로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스트릿과 그 개념이 없어진 그냥 아쌍발라즈 교체된 느낌이죠. 아 그리고 저도 방금 어디서 봤었는데 꼼데갈송이었나? 아 그냥 어디서 이제 NFT 아트랑도 이제 연결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는 캐릭터들이나.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이건 키어팬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조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뭐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모노폴 2021년 편이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랑 이제 이 어떤 지구의 이 뭐랄까 바이러스와 공생관계거든요. 네, 뭐 살아가야 되는 그쵸. 상황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왜 코로나가 나왔냐고 했을 때 뭐 중국이 퍼뜨렸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점점 우리가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동물들과 더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옮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요. 이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은 사실 이제 전염병 시대의 시작일 뿐이다. 맞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점점 삶의 터전을 빼앗기 때문에 그 예를 들자면은 신대륙을 개척할 때도 이게 옛날에 전염병들 엄청 퍼뜨리고 다녔잖아요. 잉카 문명이 망한 이유도 그거죠. 이게 한 종이 다른 종의 터전을 뺏기 시작할 때는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죽음들이 되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공존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자는 맥락에서 팬데믹 시대에도 되게 유효한 이론이죠. 그래서 1위로 뽑혔는데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론 여지 전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논란. 자, 그럼 이제 2위부터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2위도 사실 좀 예상했던 분이면서도 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또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항상 그 랭킹에 있는. 그죠. 근데 이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모노폴 매거진도 어쨌든 좀 굳이 말하면 어떤 학문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 뭐 예술계의 현상 이런 걸 되게 주되게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다루는 거는 작가를 다룰 때는 뭐 미학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뭐 아니면 올해 무슨 큰 일이 있었나 무슨 큰 일을 했냐 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위는 그래서 이제 히토 슈타이얼 작가죠. 히토 슈타이얼 작가는 이제 일본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작가죠. 그렇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질 거. 출판물도 많고. 아니요, 출판물이 많아요. 글을 되게 잘 써요. 저도 책을 읽으면은 자기만의 글쓰기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작가고. 저는 이제 히토 슈타이얼 작가를 볼 때마다 항상 좀 경이로웠던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공부하지? 저기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글을 조금이라도 써보면 알겠지만 글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뭐 이걸 몇 개를 그렇게 쓰면서 또 비디오 작업도 그래. 비디오 작업도 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바쁘게 사시겠구나. 정말 바쁘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떠한 자기의 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발견한 담론에 대한 거를 다른 자기 담론들과 섞으면서 맞아. 거기서 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고. 저는 히토시타일 책을 추천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술가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술가만 할 수 있는 생각이면서도 되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재밌는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책들 많잖아 사실. 예술가가 쓴다고 해서 보면은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 너무 난해하고 문체도 난해하고 뭐 쓰는 이런 단어들도 되게 맞아. 난해해서 이게 뭐지 싶은 것도 있는데 히토시타일 책 그렇진 않고 맞아. 그러면서 되게 예술적인 감각을 좀 유지하는 그런 저는 약간 그래도 사실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가끔 그래도 이제 히토슈타이얼이 되게 대중 매체에 관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다루는 책들은 좋더라고. 그죠, 좀 그죠. 쉽게 진짜 쓰이면서 일상에 있던 부분을 약간 캐치할 수 있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히토시타일은 그래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사실 디셀도르프에서 전시를 했었죠. 카츠반티시죠. 찌반티시 전시는. 카20에서 대규모 이제 개인전 했었고 이 전시를 못 간 게 조금 아쉽네. 그때 저희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팬데믹이었죠. 그때 팬데믹 때문에 못 맞아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연방 공로 십자 훈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찾아보니까 이제 뭐 영국으로 치자면 기사하기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그죠. 이제 뭐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제 공로라는 분들에게. 히토슈타이어는 뭐 독일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히딩크한테 이제 명예의 시민 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네. 희동구성 이렇게 희동구씨 이렇게 준 것처럼 주민등록증 발급해 준 것처럼 아무튼 독일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히토슈타이를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베를린에서 교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스트 프로페서인지 아니면 어떤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히토가 히토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 여성이 어쨌든 위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나 뭐 완전히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람이죠. 그다음 이 사람도 어쨌든 정치적인 내용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맞아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되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또 여기 선정될 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3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3위는 이제 저희가 그저께도 봤죠. 예. 그러니까 봤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분의 결과물을 봤다. 이번에 결과를 봤다. 네. 3위는 독일 큐레이터계의 이제 원탑. 등장한 초신성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원탑. 원탑이죠. 진짜 원탑인 원탑인 것 같은데. 네. 묵직한 강호. 맞아요. 수잔나 페퍼죠. 수잔나 페퍼. 이름도 어떻게 페퍼일까? 그런 느낌. 후추죠. 후추. 멋있어요. 저는 약간 성이 부러운 것 같아요. 네. 페퍼로. 수잔나 페퍼. 네. 수잔나 페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저께 MM카에서 크립타임이라는 전시와 그리고 이제 MM카 잔물동도 이제 큐레이터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했겠죠. 관여했죠. 그러니까 수잔나 페퍼의 여러 전시들을 보았지만 제가 가장 느낀 거는 참 이 사람 거스름이 없게 잘한다. 그리고 이게 또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2006년이었나 뭐 그때 프리드리치아눔에서 했던 2006년이요? 뭐 아마 2006년쯤이었을 거예요. 그게 스페큘레이션 오브 애너니머스 뭐 뉴 메터를 했나? 뭐 그 오펜 씨가 이제 약간 레전드 전시였다. 왜냐면 거기가 그 전시가 제가 볼 땐 도나 헤라웨이의 이론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지금의 미학을 다 가지고 있어. 그 전시가 이미. 이게 그 한 10몇 년 전 전시인데 그런 거 봤을 때 수잔나 페퍼의 능력이 대단히 출중하다. 그리고 요번에 같이 봤을 때도 전시가 물론 작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한데 전시를 꾸려내는 능력이 너무 시원하고 깔끔해요. 제가 볼 때는 거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MM카를 몇 번 MM카 가잖아요. 저희가 또 가까이 사니까 가도 실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뭐 평타는 적어도 치고 맞아. 적어도 평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레고 슈나이더와 같이 성장을 해서 안네모프를 키워냈고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그때 이제 안네모프가 골든 레베상을 받은 이제 파우스트 때도 아마 큐레이팅이 수잔나 페퍼였죠. 그때 독일 관이 이제 수잔나 페퍼와 안네모프가 같이 그때가 나왔어요. 이제 약간 진짜 정점을 한번 찍고 나서 수잔나 페퍼는 이제 그 이후로도 항상 근데 수잔나 페퍼도 신기한 게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저 실제로 봤었거든요. 인터뷰 하는 걸 안네모프랑. 네. 그냥 평범한 되게 엄청난 포스가 있는 느낌보다는 도나웨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개짜의 느낌. 개짜의 느낌도 있고 이 사람은 되게 그냥 평범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수잔나 페퍼를 뭐 그 줌 라이브로밖에 못 봤지만 그때 딱 본 생각 그냥 와 프랑크푸르트 그 자체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이제 검은 딱 그 느낌이죠. 제가 최근에 그 숄츠 메르켈이 이제 사임을 하고 숄츠라는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제가 최근에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어떤 공간 안에 뒤에 거대한 그림이 있는. 네. 근데 그런 맥락이랑 수잔나 페퍼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딱딱하면서도 감각이 있는. 그게 참 독일스럽다. 참 독일스러운 미술이죠. 그래서 수잔나 페퍼가 3위를 했는데
뭐 수잔 페퍼는 아마 계속 있었을 거예요. 지난 연도에 있었을 거, 지지난 연도에 맞아. 있었고 언제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잔 페퍼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보기엔 저희 구독자들 분들 중에 몇 분이 어쨌든 큐레이팅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큐레이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잔 페퍼는 꼭 한번 검색해 보셔서 또 이분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큐레이팅이라는 게 어쨌든 전시에서 큐레이터의 이름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별로 없는데 이 사람 때부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좋은 임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백성이 좋은 임금이 누군지 몰라야 좋은 임금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잘 국정을 운영하는 게 좋은 임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잔나 페퍼의 전시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개개인의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맥락 안에서 맞아. 그러니까 큐레이터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걸 조용히 묶어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를 봤을 때 막 말이 너무 많은 전시도 많잖아. 피곤하거나 그런 전시들 있죠. MM카 서문이라든지 팜플렛 같은 거 보면은 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글이 있어도 작가 위주로 글이 있지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좀 배려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거를 조용히 묶어내는 게 그녀의 능력이지 않나? 이번 크립타임 그 팜플렛 보셨나요? 네, 봤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문장이 너무 단순해서. 단순해요. 응. 그게 특징이에요. 나는 뭐로 뭐뭘 했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뭐뭘 표현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뮤지엄전도 되게 그런 식이었고 뮤지엄전 진짜 좋았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녀가 발굴해낸 많은 작가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탑 클래스로 많이 잘 달고 실제로 야나 오일러도 같이 성장했죠, 진짜. 그녀가 발굴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큐레이터니까 또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M카 프랑크푸르트를 한국에서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MM카 전시 같은 걸 꼭 한 번씩 뭐 검색이라도 해서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간도 되게 깔끔하고 실제로 사실 탑 기관 중 하나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4위로 한번. 4위는 좀 저희도 생소한 분이셨잖아요. 맞아요. 분이라고 하면 이제 분들. 응. 루앙 루파라는 그룹이죠. 이제 루앙루파는 이제 인도인가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거기 있는 이제 콜렉티브 그룹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 뽑힌 이유를 먼저 언급하면 이제 도큐멘타 이제 내년 2022년에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의 총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약간 콜렉티브 그룹인데 실제로 2000년에 이제 6명이서 시작해서 현재 이제 40명 이상 뭐 예를 들자면 디자이너 뭐 역사가 뭐 큐레이터 아티스트 뭐 별의별 이제 사람이 다 있는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뭐 그 당시에는 거의 불모지였다고 생각하는 그 인도네시아라고 할까요? 그쪽 예술계를 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저는 이런 게 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어쨌든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룹이 몇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겠죠, 그래도. 근데 약간 6명이든 40명이든 저는 이런 점이 약간 규모가 주는 그 뭐라고 하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콜렉티브로 활동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2명에서 한 3, 4명 정도 많은 그룹을 찾기는 힘들죠, 사실. 네. 그러니까 약간 40명은 조금 문화 충격적 그룹? 그죠. 왜냐면 자카르타라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00개에서 5,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닌가요? 그런가? 그러니까 자카르타라는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가. 그리고 인구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되게 이 루앙 루파라는 건물적 특징도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2층형으로 된 전통적 건물이라고 했나요? 이 루앙 루파가? 그들의 사무실이라고 말해야 될까, 거기가?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뭐 번역을 하자면 아트 스페이스라는 걸 직역한 거라는 식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콜렉티브 그룹이 카셀 도큐멘터리 감독을 맡는다?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돼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콜렉티브 집단의 작업이 사실 미학적으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는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왜냐면은 저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모지에서 시작한 이 콜렉티브 그룹이 그 지역을 하나의 떠오르는 허브로 만든다? 이거는 되게 좀 뭐랄까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인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이번에 뭐 한국에 있었을 때 도서 박람회 뭐 이런 데 갔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이 아니라 이제 변두리 뭐 이제 다른 도시 같은 데는 예술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콜렉티브 집단처럼 이제 모여가지고 그죠. 뭐 책도 발간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아직 한국은 그런 규모적으로도 좀 작고 나라에서의 지원도 많이 없을 거고 또 우리 예술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콜렉티브 집단이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콜렉티브와 그 사람들이 좀 뭐랄까 읽어내고자 하는 그 행보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단순히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큐레이터든 뭐 이론을 공부하는 역사가든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뭐 오긴 콜렉티브도 옛날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죠. 뭐 이게 네, 개인사가 용산-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삶이 좀 힘들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말하기는 수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콜렉티브 그룹이 나올 수가 없다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모노폴에서는 이렇게 사회로 실어주잖아. 이게 약간 제가 바라봤을 때는 독일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탑 100을 뽑아라? 제가 알기로 이번에 한국 잡지 한국 잡지 거기에 연말이랍시고 이제 뭘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뭐가요? 얘네는 이런 거 사회 집단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작가 한 50명 40명 이렇게 뽑아놓고 이 사람 작업 얼마인지를 써놓고 아이고 그냥 그 연말이라고 이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걸 파는데 내가 볼 때 이거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쥐약인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게 그 면세점 카탈로그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루앙루파라든지 콜렉티브 잊혀진 콜렉티브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더 조망해주고 이래야 이게 예술계가 살아나는 거지. 다 같이 먹고 살자는 느낌으로. 그렇죠. 이게 약간 수련회 같은 거예요. 수련회에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더 해서 다 그러지. 원래 알잖아요. 이게 이거 팔불로 뛰기 하다가 마지막에 구호 붙이지 말라 했는데 그 구호 붙인 놈 한 명씩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잡지에서도 드러난 것 같아요. 난 놀랐다니까 이게. 이 사람의 작업은 뭐 100호에 얼마로 형성돼 있고 여기 갤러리 문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쫙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좋지 뭐 작가도 돈 벌면 좋은 거고 많이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트 마켓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없고 우리나라가. 저도 이번 모노폴 통해서 루앙오르파를 좀 제대로 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반대로 모노폴도 불편한 점은 있죠. 너무 정치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것만이 예술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왜냐면은 1, 2, 3, 4 저희가 10위까지는 그래도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려 하는데 다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센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 화두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LGBT 문제라든지 맞아. 아니면 뭐 흑인 인권 문제. 그래서 다음 한번 넘어가죠. 흑인 인권 문제. 그래서 딱 마침 나왔네요. 5위가 이제 저는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렇게 제 귀에 들려오거나 눈에 이제 밟히기 시작한 최근에 되게 많이 게 들려오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특히 이 독일의 땅에 맞아요. 카라워커죠. 카라오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카라워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니처적인 작업이 있잖아요. 벽화에다가 이제 네 맞아요. 그림자로 약간 좀 뭐랄까 스케치스럽게 그린다고 해야 될까? 약간 아니면 그 흑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적인 비극적 스토리를 맞아. 되게 저는 디즈니풍의 그 만화와 뭔가 묘하게 섞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디즈니 만화에서 보여주는 되게 환상적인 측면이랑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흑인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빡빡함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빡빡하다는 게 색감적으로도 빡빡하고 되게 하이 퀄리티를 좀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아프리카에 약간 뭐 스카프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색깔도 화려하고 패턴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보통 드러나는데 카라오커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긴 해. 되게 비어 있고 조금 미니멀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카라오커가 좀 흑인 작가임에도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긴 한데 지금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죠. 시린 무지엄에서. 실미를 전시하고 있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석한 씨한테 그때 했던 말이 왜 카라오커는 언제나 전시하고 있는 거지? 어디선가?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게 요즘. 뭐 어디만 가면 카라오커가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제가 있는 것처럼. 알기로는 바젤에서도 한번 크게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작업들이 시린 무지엄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맥락이겠죠. 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어쨌든 이제 흑인 인권에서 말을 하는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 재밌는 점을 좀 뽑아보자면은 1, 2, 3, 5위가 우선 다 여자예요. 오, 그러네요. 4위는 이제 컬렉티브 그룹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여성의 강세다. 지금 뭐 그렇죠. 3위까지 어쨌든 동메달 주는 건데 그렇죠. 1, 2, 3위 다 여자가 이렇게 지금 그죠. 했으니까. 네. 아무튼 카라오커도 이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내러티브라고 하죠. 내러티브적인 이야기에 관해서 한번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그런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철룡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뭐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로 정치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뭐 이제 흑인이라든지 뭐 어떤 게이라든지 퀴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말을 할 때 뭐 되게 어떤 정체성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거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반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정말 이 여성 흑인 작가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존중받아야 될 수는 있죠.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포지션이 좀 이제 확실한 게 있죠. 확실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6위는 이분은 아마 이름을 들으면 좀 모르실 거예요. 저도 거의 처음 봤어요. 네, 마크 슈피겔러라고 해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그 타이틀로 끝났죠. 네. 아트바젤의 이제 총책임자 겸 정치인 디렉터죠. 네. 아트바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팬데믹이 심각했을 때
아예 이러질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저는 직접 다녀오기도 했지만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그래도 팬데믹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마켓이 되게 활성화되진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저의 이제 착각이었고 근데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 사람도 엄청 많이 왔고 아마 이 사람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약간 잠잠했던 시장을 다시 한번 조금 활기차게 만든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죠 여기도? 네 뭐, 그렇게 사실 모노폴에서도 약간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의 어떤 열정,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뭐 마켓을 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아트 바젤에 대한 이미지가 전 솔직히 이렇게 좋지만은 않죠. 근데 뭐 그렇죠. 근데 그런 아트 바젤이 그래도 어떤 페어류 중에는 거의 가장 인정받는 것 중 하나가 그쵸. 아닌가 싶긴 하고. 가장 퀄리티 높은 작업들과 제일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흥행 티켓이라고 하죠. 또 다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 홍콩 그리고 마트 바젤 이렇게 세 개진 거는 또 뭐 보면은 왜 그래도 뽑혔는지 물론 뭐 6위라고 하지만 근데 저희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예술가지 저희가 무슨 큐레이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에서 네. 아트 바젤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뭐 되게 대단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짧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여기서 정말 짧게 썼어. 뭐 저녁을 같이 먹은 게 아닐까 아니면은 뭐 편집장이랑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뭐 이런 편집장 이러면 너의 에너지와 열정 내가 정말 높이 산다. 6위. 그쵸. 그런 느낌이. 3, 4위 정도는 티나고 뭐 이렇게 근데 중요한 사람일 수 있죠. 맞아. 근데 비교적 글이 좀 짧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짧았다. 그냥 아트 바젤의 공로가 좀 인정된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 7위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7위 분은 올해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도나헤로 했을 때 아까 소개될 후보가 있다고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분 중 한 명이고 올해 연말에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테이트 모던에서 처음으로 딱 보고 뭐지 이분은 했는데 저는 원래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저도 몰랐어요. 작업을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도 몰랐고 저는 요번 작업도 봤을 때 요번 작업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분은 이제 이름이 아니카인데 아니까 네. 여기 써있지 않았어? 이 서울. 그쵸. 근데 지금 아마 미국인인가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 같은데 어. 나이는 이제 양효 작가님 좀 거의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도 찾아보니까 왜 몰랐지 싶을 정도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오셨고 자기만의 그 영역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래서 공부를 알아봐야 된다 계속 그죠. 맞아요. 이렇게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타지에 나와서 우리 동포도 못 알아보고 이게 동포 오랜만에 듣는 여기 이 모노폴에 정확히 써져 있는 딱 이 아니카 이 설명하는 게 정말 그 도나헤로의 이론 자체를 약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끌어온 있죠.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파리. 태평양에 사는 이제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생물학적인 그리고 과학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약간의 합체 맞아. 아상블라주죠 이게 사실상. 기계를 만들고 이 데이트 모드에서 했던 전시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 해파리를 띄워놓은 거였나요?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게. 그죠. 무슨 공중에서 기술인지 되게 크게. 되게 저는 좋았던 전시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디지털을 다룬다고 말할 때 젊은 작가들은 그 정도의 스케일을 절대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기술력도 잘 안 나고 아니면은 동시에 이런 걸 나이가 든 사람이 다룰 때는 되게 재미없게 다룬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 테이트 모던에서 이 해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올라프 엘리아스 좀 생각났어요. 올라프 엘리아스는 옛날에 그 태양 작업 유명했죠. 그거랑 그게 생각날 정도로 되게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어떤 그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좀 조합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 맞아.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아니카이라는 한국 사람이 했다. 했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 모노폴 이번 매거진의 커버가 아니카이 씨예요. 그 사진이. 맞아. 메인 커버가 아니카이 씨라서 약간 김장훈 씨처럼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저희한테 이게 습투는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김장훈 씨라고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아니카이 씨에 대한 기사도 있고 해서. 확실히 좀 주목할 만한. 저도 한번 조금 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한 거 비슷한 건데 히토시타이어, 뭐 아니카이, 뭐 이런 사람들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아까 그게. 왜 아시아 작가들에게 이런 기계 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엿보이는 게 흥미롭다. 이걸 이따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독일 작가 중에는 거의 기계를 이 정도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계를 써도 그냥 되게 정적인 뭐 예를 들면 알렉산드라 벽킨이라든지 뭐 기계를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자르고 기계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죠. 뭐 쓰는 건데 뭐 그런 작가가 많이 없고 실제로 이번에 잔멜롱에도 그 있었잖아요 기계가 하나. 그게 누구였죠 작업이? 그거는 이제
토마스 바이엘레 저거. 토마스 바이엘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거는 되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엔진 아니잖아요. 장치를 보여주는. 엔진 장치만 갖다 놓은 식인 건데 이런 거 아니 자기가 정근영 씨도 그렇지만 자기가 기계를 만들잖아. 맞아. 이게 약간 한국의 그 과학 경진 대회 영향인가? 옛날에 그 과학상자는 과학상자 아시죠? 네. 과학 그 잡지도 있었는데 과학소년이었나? 네. 그런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시아 작가 중에는 확실히 기계를 쓰는, 특히 여성 작가들이 기계를 쓰는 작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흔히 막 그런 말 하잖아 인터넷에서는 남자들이 뭐 공대에 더 많이 간다. 근데 예술계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기계를 되게 잘 쓰고 좋은 작업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이런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맞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기계라고 하면 딱 생각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또 너트와 볼트 뭐 이런 딱딱한 이런 철갑이 아닌 이 해파리 작업도 보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뭔가. 그죠. 이게 몽실몽실하게 딱 천장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한 기계는 아니더라도 이미래 씨 아까 얘기했을 때도 그것도 일종의 기계에 비슷한 거죠. 올가닉적인 기계죠. 유기적인 기계랄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파리. 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사실상. 마크 글림쇼. 네, 마크 글림쇼.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갤러리에서 일하시거나 뭐 큐레이터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 근데 저희가 그쪽이 아니니까 이제 이분이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페이스 갤러리 CEO. 페이스 갤러리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페이스 갤러리랑 이제 뭐 가고시안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대 이제 갤러리들 있잖아요. 네. 거대한 갤러리들 진짜 메가 갤러리들. 이제 거기에 CEO인데 여기에 실린 이유가 그거 같긴 하더라고요. 뭐 첫 번째로 이번에 제프 쿤스가 가고시안에서 죄송합니다. 네. 제프 쿤스가 가고시안에서 이제 페이스로 옮겼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이제 스포츠의 FA 시장이 있다면 그죠. 엄청난 뭐 메시가 파리로 간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니 뭐 르브론 제임스 어디로 갔다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데 그리고 전 몰랐는데 슈퍼블루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슈퍼블루 저도 이번에 들어가 봤는데 그냥 뭐 일종의 플랫폼이긴 한데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는데 뭐 어쨌든 새로운 좀 아티스트를 소개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되게 실험적인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되게 거대한 갤러리지만 동시에 이제 요즘에 신인 작가들도 많이 발굴하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 뭐 이런 정도의 맥락이 아닐까. 제프 쿤스가 이적한 게 가장 큰 이제 화두였고 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 그 뭐죠 이적한 페이스 갤러리 수장으로서의 좀 소개된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이슈랑 큰 이슈니까 어쨌든 그것도. 네. 그럼 이제 9위는 베네딕트 사보이와 이제 펠린 자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펠린 자. 가장 큰 화두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반환 운동. 그래서 2021년에 저희도 찾아보니까 이 반환 운동, 뭐 배상이랄까 반환 운동이 되게 문화재 반환 그죠? 문화재 반환, 뭐 예술품 반환 이런 게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부여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떻게 뭐라고 불리냐면 사보이 자 레포트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이제 두 분의 성을 따서 이제 레포트로 딱 사보이 자 레포트인데 이게 2018년 11월에 처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굳이 말하자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식민 지배를 받던 뭐 이런 나라에게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식민주의를 펼치던 나라들이 영국이라든지 예술품을 반환해야 된다. 뭐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이루어져야 되고 뭐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어떤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레포트를 작성했다고 말을 하는데 논문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독일이 나미비아, 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셔널 뮤지엄이나 뭐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 같은 데서는 2022년까지 뭐 특정 물품들을 계속 배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기사가 나고 이렇게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문화재라는 건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저는 감히 모뉴멘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지만 이번에 그 어디죠? 버지니아에서 리치몬드 버지니아. 예, 남부 유럽을 그러니까 남부 뭐죠? 미국 남부를 좀 대표하던 장군이 총사령관의 이제 동상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거가 된 거죠. 어쨌든 기념물이라는 건 이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약간 자존심 같은 거거든요. 정체성 그 자체인데 한국도 예를 들면은 예전에 프랑스 쪽에서 어떤 뭐 직지심체 요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초판본을 이제 반환을 받으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단순한 책 한 권이고 우리가 또 아프리카의 이제 작업 그런 문화재를 보면 한 동상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념물들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 이론이나 아니면 국가 간에 좀 분쟁 아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외부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 아프리카 이렇게까지 이걸 받아내야 되냐. 아프리카 문화재 프랑스에 있으면 더 보기 쉽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반환의 문제는 뭐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지는 않으면서도 우리도 사실 근데 반환받아야 할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단순히 내가 예술가로서 뭐 그거에 대한 뭐 목소리라든지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좀 화두가 됐다는 걸 모노폴 통해서 알았죠, 저희도.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1위는 따지자면 이제 뭐 페미니즘 아니면은 뭐 어떤 기후 변화 앞으로 우리 뭐 팬데믹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고 2위도 이제 사회 정치적인 뭐 라시스무 그러니까 레이시즘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의 문제들 3위는 좀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4위, 5위, 7위, 9위 뭐까지 10위까지도 10위는 이제 소개하겠지만 10위까지도 엄청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 많이 얽혀 있어요, 사실. 계속해서. 유난히 모노폴이 이렇다기보다도 이번 연이 사실 유난히 또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되게 많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팬데믹이라는 정치적인 문제 자체가 우리의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요즘 인종차별 더 많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 뭐 프랑스에서든 독일에서든 뭐 코로나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었다. 뭐가 있다. 아니면은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인종차별 떠나서도 그런 분들 계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10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0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드 모텐이라는 분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된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자 그리고 이제 문화 이론학자 그리고 이제 흑인 뭐라 그러죠? 흑인 이론 공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블랙 스터디라고 블랙 스터디라고 했을 때 흑인 담론? 흑인 담론 그죠? 흑인 담론에 대해서 실제로 뭐 여기서 써 있는 게 그 예술가들하고도 되게 많이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게 아니면 심포지움 같은 것도 열고 아니면은 뭐 예술 그 전시를 좀 꾸리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이런 예술계랑도 많은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흑인 담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BLM 있잖아요. 이번에. BLM에서도 되게 주된 하나의 뭐 이론을 제시할 수 있었던 뭐 이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가 언제 한번 이번에 또 매튜류 치키노이 그분 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최초에 이제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이 발생했던 곳이 어디였죠? 어느 카페였잖아요. 어느 술집이었는데 저희가 언급을 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혼자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혼자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조사에 언급한 부분에서 이제 프레드 모튼 이분의 글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선언문 같이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흑인 인권이나 뭐 아니면 이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이제 도나 헤로웨이를 제외한 어쨌든 가장 지금 현대 미술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렇죠. 퍼포먼스 스터디를 보니까 아마 이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모노폴 탑백에서도 흑인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뭐 그런 맥락이 있는 걸 봤을 때 프레드 모튼의 그러니까 도나 헤로웨이가 어떤 그 여성 작가들 혹은 뭐 그런 퀴어 작가들에게 꽤 거대한 그 미학적 담론을 제시했다면은 프레드 모튼은 반대로 흑인 작가들에게 되게 많은 그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이론가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위까지 우선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11위부터는 좀 더 이름을 좀 언급을 간단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끝이 안 나요. 아는 분이면 또 아는 분이라 이야기를 하고 모르면 또 모르는 분이라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네. 네. 그럼 1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완 앤 마누엘라 월스인데 어떤 갤러리인지 아시죠? 하우스 앤 월스라는 갤러리라고 해서 아마 미술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봐. 그렇죠. 한 번쯤 들어볼. 아마 이 갤러리가 제가 알기로는 7위시가 아마 제네바였나? 아마 스위스 갤러리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본 거지. 네. 그래서 그분들이 소개가 됐고 왜 소개됐는지 저희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갤러리 자체로서 좀 중요한. 여기도 저녁 식사를 한 게 아니까 편집장이랑. 그럴 수 있어. 이 6위 마크 슈프게 잘 좀 부탁해 이러면서 이제 약간. 아니면 워낙 그냥 그 갤러리 자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12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야오이 쿠사마 야오이 그죠. 호박 같은 거 이제 점 찍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도 몰랐는데 그로피우스 바우에서 이번 년에 4월에서 8월까지 진짜 대규모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찾아봤는데 그 디지털로 이제 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전시를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3D로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시가 진짜 대규모더라고요. 그로피우스 바우. 그로피우스 바우면은 이불 작가도 한번 전시했었고 거기서 이제 전시한 게 뭐 화제? 뭐 인정을 받아서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보나벤처 소 베잉 앤디 쿵?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보나벤처, 소 베쟁 앤디쿵? 그죠. 아무튼 어떤 분이죠 이분이? 이분은 이제 코 큐레이터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죠. 협업 큐레이터. 협업 큐레이터죠. 도큐멘타 14의 도큐멘타 14의 협업 큐레이터로 이제 뭐 그 피니시엔, 그러니까 핀란드 파빌리온 파빌리온 큐레이터기도 했는데 2023년 이제 1월부터 그래서 하우스 데어 쿨토겐 데어 벨트 이제 베를린에 있는 아마 문화 역사 박물관 네, 이제 약간 관장을 역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흑인 큐레이터로서 이렇게 많은 커리어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그런 걸 했으니까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러지 생각합니다. 14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네이모프죠. 14 안네이모프. 약간 낮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이 정치적 감정적으로 영향력들이 세기 때문에. 너무 세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회 운동가들. 안네이모프는 딴따라한 거예요, 그냥. 그냥. 예술을 잘한 딴따라한 거예요, 그냥. 걔는. 그러니까 14위도 높게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안네이모프는 뭐 올해 가장 컸던 게 지금은 좀 종료된 팔레드 도쿄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못했- 편집장이었으면 그래도 한 4, 5위 정도에 넣어주지 않았을까. 저도 한 6, 7위? 예 느낌으로. 네. 그 정도로 해서 안네이모프도 공로를 인정받았고. 15위가 이제 아드리안 파이퍼죠. 파이퍼 네. 그런 분이고 이분도 이제 컨셉 킨슈틀러죠. 컨셉이고 퍼포먼스 위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 고슬라상 고슬러 카이저링이라고 해서 독일에 있던 고와슬라 저도 처음 듣는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상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된 게 아닐까. 네, 이제 상을 받아서 올라간 걸로 보이고 16위는 이제 유명한 갤러리죠. 막스 헤칠러. 이번에 저도 이제 베를린에 가서 봤는데 그때 루돌프 슈팅헬과 그리고 줄리안 슈나벨, 매튜 버니의 전시를 봤었죠. 아마 이게 좀 화제가 돼서 좀 기록된 게 아닐까. 그래도 몇 명을 좀 건너뛰고 우선 17위 한번 봅시다. 17위. 힘들죠 좀. 이거 100위. 100위까지 안 갈 거예요. 17위가 이제 아브라모비치.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패스하겠어요. 근데 이분도 재밌는 거는 그 스페인의 맞아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무슨 아스투리안 공주가 주는 뭐 퍼포먼스상?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상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심지어. 아니 뭐 워낙 공로가 있는 분이니까 또. 아니 내 말 갑자기 왜 스페인에서 갑자기 공주가 주는 그 상을 받냐 이건데. 근데 그런 상을 받아서 또 여기 올라간 걸 보이고 19위 같은 18위를 건너뛰고 그냥 쭉쭉 건너뛰겠습니다. 네, 쭉 너무 건너뛰읍시다. 19위는 이제 올해 가장 핫했던 인물 중 하나죠. 그죠. 비플이라고 해서 비플이 아닙니다. 네. 비플이라고 해서 이제 NFT 아티스트 중에 이제 최고 경매가를 기록했던. 690억. 네. 말도 안 되는 경매가죠. 말도 안 되는 비플 경매가죠. 코인이 있는 것도 아시죠? 아 있어요? 네. 이 비플을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 중에 투자자 한 명이 비플에게 이제 아마 협의를 해서 같이 비플 코인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투자자가 모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위부터인데 20위부터 그냥 저희가 좀 생각나는 사람만 말하죠. 네. 이름만 말할까요? 20위 이름만 말합시다. 네. 익스팅션 레벨리온. 네, 그리고 이제 21위가 막스 홀라인. 네. 22위가 토마스 사라스테노. 이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 작가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디셀도르프에 이제 카 21에 설치되어 있는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억나세요? 아, 거미줄 건물 같이? 같은 거. 네, 예, 건물 아, 같은 거? 그분이구나. 그런 걸로 작업하신 분. 네. 23위가 이제 주디 시카고. 네, 주디 시카고. 다시금 뜰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좀 요즘 같은 사회 문제와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 아, 분이기 그죠, 때문에. 그죠. 24위가 이제 카이 알토프. 25위가 수하냐 라펠. 네. 그리고 26위가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니콜 아이젠만. 배드 페인팅으로 그죠. 유명하고. 27위가 이분도 이제 갑자기 요새 또 한번 데이비드 하몽. 네, 데이비드 하몬. 근데 이분도 이번에 피노 컬렉션에서 저희가 개인전을 봤던 했었고. 그 농구 때와 그리고 이제 벽에 걸렸던 천으로 만드는 작업들. 네. 28위 이분도 참 언급이 자주 되는 알리샤 커와드. 이 사람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뭘 하고 있더라 맨날 이 사람도. 약간 카라오커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예, 약간 그죠. 그리고 29위가 국뽕 29위가 이제 BTS. 이건 근데 진짜 유일한 한국인이 있네요. BTS 아니카 인정해. 있어요. 아니카이. 아니카이도 있고. 근데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잖아. 아 BTS는 국적이. 인정이죠 BTS. 네? 근데 모노폴에서 실어주는 건 좀 의외였어.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모노폴이 BTS 지네가 뭔데 BTS를 29위에 실어. BTS가 모노폴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 정도로 이제는 BTS가 좀 잘 나가지 않나.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0위가 이제 포렌식 아키텍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오스턴 리 때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희가 오스턴 때 한번 소개했고. 31위가 이제 미우치아 프라다. 네. 네, 프라다의 수장. 프라다의 수장. 32위가 이분도 전통 강호. 네. 볼프강 틸만스. 볼팡 틸만스 이제 ICA 런던의 이제 디렉터기도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작가죠. 이분도 아마 이제 동성애자로서도 LGBT 운동도 그죠. 했었고.
그 33위가 이제 아처 자파라고 해서 아서 야파는 이제 지금 잘 나가는 이제 흑인 또 작가인데 지난 베니스 비엔날레 때 그 개인에게 주는 상 있잖아요. 국가가 말고 아 그걸 받으신 분이 오. 이분이. 34위가 프란체스카 티신 보네미스자. 네, 이 사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콜렉티브 그룹 같은 거 TRA 21 아카데미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네요. 35위가 이제 한수 올리시 오브리시트고 유명한 이제 네, 큐레이터. 큐레이터죠. 여기서도 이제 쭉쭉쭉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예. 38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크시, 뱅크시. 39위 이제 요한 퀘닛이라고 하죠. 저 퀘니시 이제 퀘닛 갤러리도 이번에 서울에 오픈을 했고 퀘닉 서울 오픈했고 NFT나 아니면 이런 작업 식으로 판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죠 그 뭐죠 클럽하우스였나 거기서도 되게 활발히 활동했었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라이브도 꾸준히 하고 있고 꾸준하고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맞물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40위는 이제 데이비드 쯔비어너, 유명한 갤러리스트. 41위가 이제 마리아 아이혼. 이분이 이제 다음 내년 비엔날레 독일 대표 주자예요. 어 그래서 작업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작업은. 그리고 이제 42위가 일마즈 드지비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아마 그 독일 관 큐레이터죠. 다음 이제 비엔날레. 내년 큐레이터고 실제로 이제 그 양혜규 작가가 이제 상을 받아서 전시했던 쾰른의 루드비히 뮤지엄의 관장이죠. 그리고 이제 43위가 카타리나 그로스, 네. 43위가 이제 아마오카 보아포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흑인 작가분, 네네. 가나 출신의 이제 화가라고 알려져 있네요. 네. 그리고 45위도 슈프리지 마저스도 엄청나게 유명한 갤러리. 엄청 유명한 갤러리고 46위가 이제 클라우스 피셴바흐. 이분도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원래 모카라고 해서 뮤지엄 오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쪽에 그걸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급작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제 거길 나가서 이제 베를린에 있는 노이에 내셔널 갤러리로 이제 옮겼다고 다시 하더라고요. 한번 또 베를리가 핫해지는 순간이 오는 건가? 뭐 그럴까요? 이분도 되게 얼굴 한번 찾아보시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로봇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 약간 칼 라거펠트의 느낌 좀 있어. 네. 48위가 이제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웨이는 지금 국현미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51위 이분도 이제 계속 조금씩 핫해지면서 뜨고 있는 분이죠. 우창이라고 하죠. 이제 이분도 이제 퀴어 작가인데 뭐랄까 전시도 요번에 휘트니 뮤지엄에서 되게 크게 했었고 왜 50인지 모르겠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뜨는 옛날부터 계속 떴던 작가고 뭐 지금 유명한 작가죠 사실. 그렇죠. 55위가 이제 프랑스와스 피놀. 저희가 이제 피놀 컬렉션에 갔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56위가 또 이분도 전통 강호죠. 윌리엄 캔드리지. 그리고 이제 전시 많이 하니까. 그죠. 59위가 카타리나 지베어딩. 실버딩. 그리고 이제 좀 더 쭉쭉쭉 넘겨가서 이제 62위가 아담 펜들톤. 네. 그리고 63위가 이제 가고시안 갤러리. 레리 가고시안. 그리고 65위가 카롤린 크리스토프 바카기브라는 분이고요. 67위가 이제 베르난드 아놀트죠. 이분이 이제 디올의 아르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VH 모든 명품을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깜짝 놀랐어요. 루이비통, 뭐 디올, 지방시, 모에샹동. 그냥 내놓으라 하는 건 다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업가들이 어쨌든 미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모노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르노랑 요번에 피노랑 같이 그 이제 피노 콜렉션을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71위로 넘어가서 엘레나 필리포빅. 엘레나 필리포비치는 이제 쿤스탈레 바젤. 쿤스탈레 바젤 괜찮죠. 쿤스탈레 바젤 언제나 좋은 전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항상 이제 전시 프로그램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아요. 그 76위에 이제 헨리케 나우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작가죠. 헬리케 나우만 작가인데 이분도 되게 유명한 작가고. 전 개인적으로 이건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분은 그 외양도 유명하지 않나요? 이 특유의 그 상징적인 맞아, 그때 특유의 오데오 가로 버섯컷이라고 할까? 맞아. 이분이 이번에 또 세마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번에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아~ 개인전은 아니고 네. 이제 단체전에서 작품이 하나 와서 이번에 실제 봤는데 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좀 유명한 작가고 앞으로도 되게 유명해질 작가고. 그리고 이제 78위가 빌렘 드 루이지. 이분도 아마 지금 프랑크푸르트 교수로서 꽤 오래 교련 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다음 이번에 포르티쿠스에서도 뭐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실내 전시. 빌렘 드 루이지 같은 이분 작가분도 보면은 작업을 보면은 호불호가 갈리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게 빠져들 것 같은. 맞아요. 그 막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저도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궁금한 느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한 느낌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82위에 사이먼 데니.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왜 올라왔지? NFT 때문에 올라왔네요. NFT를 시작했네. 81위에 이제 올라프 엘리아슨. 네, 그리고 84위에 이분도 이제 계속 꾸준히 강호. 네일이 바이그만.
아 그죠. 바그라미안. 네, 바그라미안. 네. 85위에 이제 우도 키텔만. 이분도 들어봤는데. 87위에 이제 젊은 작가들 중에 꽤 많이 떠 있는 작가죠. 에드 애킨스. 에드 애킨스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는. 그리고 이제 88위에 이건 좀 궁금해요. 좀 오펜 씨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제리 고고시안. 제리 고고시안이 이제 이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에서 좀 재밌는 그런 패러디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트 밈이라고 하잖아요. 밈. 네. 그런 걸 생산해낸 애들 중에 뭐 제리 가고시안, 그러니까 뭐 제리 고고시안, 뭐 네. 화이트 큐브를 이제 비꼬아서 화이트 퓨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되게 그 중에 좀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프리즈 아트 이것도 뭐 언다라고 해서 이제 프리즈 아트 뭐 이런 식의 계정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인스타가 줄 수 있는 좀 장점 아닐까? 88까지 올라왔으면 저희 학교도 있잖아요. 아카데 밈. 그런 게 독일에서는 학교에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밈 사이트를 만드는 게. 이제 약간의 그 현대판 만평이죠. 그죠. 현대판 만평. 밈으로 인한 만평. 밈으로 만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1위가 이분은 뭐 그냥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데미안 호스트. 92위가 이제 알렉산드라 비어켄. 이번에 지금 미네에서 뮤지엄 호스트였나? 거기서 이제 개인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베를린에서 킨들 젠트룸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전시하고 교수도 하고 있고 네, 미넨 교수이고 그리고 이제 94위 호안 요나스 그리고 96위 에텔 아드난 여긴 진짜 모르겠다. 98위 저도 이번 거기다 니나 폴 100위는 알고 있죠. 제스퍼 존스. 저번에 얘기도 하기도 했어. 네, 제스퍼 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냥 살아있는 레전드, 살아있는 박물관. 그래서 이걸 확실히 종합해 보면은 2021년에 화제를 딱 보이잖아요. 이제. 그죠. 뭐 NFT 그다음에 뭐 이제 몇 가지 키워드 보여줄게요. NFT. 그다음에 뭐 이제 페미니즘 당연히 페미니즘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 문화재 반환. 레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문화재 반환 운동. 문화재 반환 운동. 이 네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맞아요. 그 정도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으로 하면 이제 레온 블랙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그 예술계에 있었던 그 미투운동, 제프리 앱슈타인이 약간 사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팬데믹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런 운동들이 사실 작년에 이 정도로 셌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 근데 확실히 이번 연도는 이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런 담론들과 뭐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조망되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 드네요. 코로나가 남자, 여자, 노년의 노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가려서 걸리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약간의 그러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편을 가르기도 하는 게 이게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치명적이라고 하고 뭐 젊은 애들 좀 괜찮고 그래서 막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뭐 젊은 애들이 너무 돌아다녀서 코로나 퍼진다 뭐 이런 말이 좀 약간 갈라치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코로나라는 국경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을 닫는 일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동시에 굉장히 이제 액츄얼하게 정치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백신 접종률 아니면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국가 내 경쟁 같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많이 이제 물량이 확보가 됐고 그죠. 뭐 화모연의 전쟁이죠. 어디는 뭐 방역을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러면서도 되게 경쟁도 일어나고. K 방역. 그러니까 K가 붙으면은 그죠. 정치의 시작 K 방역이 나왔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나라의 방역과 이제 비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게 작년에였나 뭐 호주 산불 같은 것도 있고 요번에 제주도에도 뭐 예를 지진도 일어났고 요번에 기후 변화적으로도 뭐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는 코로나 덕분에 중국이 잠시 공장을 문을 닫아서 미세먼지가 줄었다 이런 얘기했고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였죠? 일본이었나 아니면 어디 캐나다 쪽에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자연 상태가 좀 복구했다라는. 실제로 그 베니스. 베니스도 그렇고. 베니스도 남미 쪽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따져서 보았을 때 당연히 이런 정치 문제와 기후 문제와 젠더 문제와 이런 게 되게 그다음에 이번에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참 다사다난하다. 정말 다사다난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넷플릭스에서 뭐 굿바이 2020이었나? 뭐 Fuck You 2020이었나? 봤었던 것 같아. 뭐 그걸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도 뭔가 세상이 되게 혼돈으로 보였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지금이 더 혼돈이네. 뭐 이 생각 1년 더 가는. 그때는 그래도 이제 각자 당황을 했지만 그때는 좀 락다운이 이슈였던 거지. 뭐 굳이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걸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의 문제. 예를 들면 대통령도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고 그렇죠. 또 이제 중국도 요즘에 뭐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 이제 부동산 규제하고
규제가 점점 심해진다 이런 말도 있고 사교육도 통제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좀 2021년이 확실히 2002년이 뭔가 전 지구가 패닉에 빠졌던 해라면은 2021년은 뭔가 각자의 계획으로 되게 많이 뻗어나가서 되게 많은 충돌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계에서도 그런 뭐랄까 어떤 화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강조가 됐을 수 있고 이런 작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다룬 작가들에게 되게 활동하기 좋았던 해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많은 약간의 뭐라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그 개념과 노 코로나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면 헤로웨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NFT도 생각해 보면은 NFT가 이게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란 게. 뭐 전기라든지 뭐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죠.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엄청난 그 바닷물을 소비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전력 소비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제 기후 변화로 가고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이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점점 조망을 받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랑 호주도 뭐 석탄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다 만다 하는데 이게 러시아도 되게 자원이 러시아래. 우크라이나도 되게 자원이 풍족한 나라고. 옥토의 나라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옥토의 나라죠. 흑토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 흑토의 뭐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고 중국도 이제 대만을 어떻게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엄청난 그 허브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불안해요. 저는 조만간 징병될까 봐. 전쟁이 일어나. 저는 약간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뭐 약간의 정치적 이야기지만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이 양자 회담을 가졌더라고요. 둘이 목적이 비슷하니까 지금. 둘이 굉장히 목적이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은 너는 뭐 티벳 그대로 가지고 너 이제 마음대로 너네가 가지고 싶은 그 국경선 근처 나라 먹어. 대만이나 뭐 다른 나라들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나한테 넘겨.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 보면 참 그러니까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그리고 미국을 선과 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되게 평등하게 봐야 되잖아요. 맞아. 자기네들 사정 있는 거지. 그래도 씁쓸한 거는 사람의 본능이다.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전쟁이란 것도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래. 미국도 철수를 했었고 이라크였나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제 미술이 그러니까 딴 나라의 독자적 경향이 아니에요. 뭐 예전부터 그랬겠지만 좀 더 이제 정치적인 일로 갈 수밖에 없겠는 세상이 되었나. 그래서 저도 약간 한 줄 평은 아니지만 약간 정리해보자면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단순히 어떤 매체적인 탐구나 뭐 내러티브적인 개인적인 탐구를 하기보다도 이런 사회적인 맥락이 분명히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고 저희도 그냥 이걸 읽어보고 불평 아닌 불평했잖아요. 이거 뭐 흑인 뭐 팔레스타인 뭐 어떤 자기 그런 거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네 여기 이런 식으로 부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당연스럽게 이것 때문에 나온 질문 과연 순수 예술이란 뭘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걸 보고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약간 양극화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뭐 여성 작가, 뭐 아시아 여성 작가, 뭐 흑인 작가, 뭐 어떤 작가 이렇게 있고 부자들, 뭐 큐레이터 근데 이 부자들 큐레이터라는 건 사실 화이트 슈프리머시거든. 근데 여기 등장한 애들이 진짜 부자 백인 아니면은 흑인이야. 거의 맥락이 봤을 때 그치. 그런 걸 보면 이 중간 계층은 또 잊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중간 계층이 사실 예술계를 사실 지탱하는 딴따라들이거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술가로서 어떤 식으로 더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그 생각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드레이크랑 카니에 웨스트가 그 공연을 했잖아. 네. 프리 랠리 후보였나? 프리 랠리 후보라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그 말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왜 미국 흑인 래퍼들은 정말 정치적인 그 사안들을 많이 얘기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래퍼들은 그냥 비행 청소년들 같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건 그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거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술은 어쨌든 이 참여가 확실히 부족해요. 사회적인. 확실한 거는 사회적인 참여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미술 쪽은 그나마 좀 더 활발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아닌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다고 해도 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철거된 어떤 마을을 간다, 어떤 그치. 도시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뭐 잊혀져 있는 노동 계층을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다. 근데 이런 건 내가 볼 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프리 랠리 후보, 뭐 카니스트 제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정말 미쳐버린 사회 운동가들 아니냐 저게.
왜 저 마약 카르텔의 두목을 왜 해방시키 그러니까 풀어달라는지도 그건 모르겠고 맞아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도 석방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김태촌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하잖아. 스케일 크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스케일 크게 이루어지는 거 많이 없지 않나? 그때 이제 오펜 씨가 예전에 안내오프 전시 가서 감동받았던 게 선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카니에 웨스트와 드레이크는 어쨌든 이번에 또 한 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펜 씨가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언을 그냥 과감히 해버리고. 그러니까 BTS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술가치고 세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 뭐 행복이라든지 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의도로. 그죠. 근데 그런 아티스트가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왜냐면은 우리나라 근데 또 그런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문제야 사실. 그죠. 저는 그래 아쉬운 건 이제 BTS만 실린 게 좀 아쉽다. BTS하고 가로치고 아미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행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팬클럽 문화라는 거는. 그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우리가 단순히 이제 더듬이를 들으면서도 아 이렇게 하면 예술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큐레이터들은 동시에 또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너무 매체적이거나 미술 쪽에만 치우친 작업은 그냥 너무 철부지 작업같이 보일 수도 있어 사실. 뭔 말인지 알죠? 맞아요. 사회적인 현상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순수 미라는 거를 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죠. 슬프지만 지금은 지났죠 사실.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잖아. 모노폴에 실리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는 영웅이 나온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도자기 공방에서 유유자적하게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시대는 아니란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빛을 볼 수 있겠지 차라리. 그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상식 때 좀 그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떠셨나요 이번에 100? 저는 이거를 좀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오. 내가 이렇게 많이 놓치고 있었고 신경 안 쓰고 있었구나 말 그대로. 난 반환 운동이 일어난지도 몰랐고. 내가 아는 건 카니에 웨스트가 앨범이 나왔다더라. 언제 나오는지 뭐 그걸 미뤘다더라. 그지. 카니에 웨스트가 갭이랑 네, 콜라보랑 그게 나왔다더라. 오펜 씨가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이렇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요? 후회된다고요? 후회? 약간 아쉽다 뭐. 아닌데 아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지. 아니 제가 보기에 어쨌든 모노폴 이 100을 정한 게 편집자 한 명이 정한 게 아니라 여러 수백 명이 한 수백 거예요. 명이 한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세운 거기 다 알 때문에 수는 없지. 근데 본업이 저것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기자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 딱 보고 느낀 게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1위 도나 헤로웨이가 한 번에 펀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잠시 잊고 있었다. 이렇게 중요했던 사람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역시 세상은 넓고 그러니까 세상은 요징형인데. 그러니까 맞아. 이 모든 담론들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다만 나의 돌아가는 방법은 알아야지.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미술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는 사실 맞아. 이걸 보고 그냥 도나 헤로의 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라는 거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 그런 게 나가는 출발이죠. 거니까. 저희 더듬이는 원래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작가 한 명을 알므로써 뭐 다른 게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가 한 명을 조사를 할 때 작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다른 작가들이나 사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약간 지구의 더듬이 한 편 느낌. 맞아. 그런 지구 미술계 그죠? 지구가 하는 더듬이. 지구가 하는 더듬이. 네. 그래서 마지막 이것만 해보죠. 예측을 해보자면 내년에 어떤 운징이 좀 이어질 것 같은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이 팬데믹 언제까지 갈까? 이게 사실 키포인트니까. 그게 키포인트고 끝날 때 안 끝나잖아. 만약에 이게 끝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짧지만은 지구 대축제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지구 대축제. 네. 근데 그 대축제라는 의미는 어쨌든 저희가 알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빌보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 같은 것들이 계속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내면에 쌓인 폭발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풀리면 축제고 나쁘게 풀리면은 엄청난 시위가 되던 그러니까 다른 쪽 어떤 분노가 풀리던 그러니까 뭐 하나가 터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참고 있는. 근데 이제 미술계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BLM 운동이든 어쨌든 여성 혹은 그 남성 페미니즘 운동이든 한 번 더 터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저가 분석하면은 사카린 씨 전망은 약간 낙관적이다 굳이 말하자면. 왜냐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 사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말을 해요. 집값이 또 떨어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있을 때 경제란 게 예술이랑 완전히 또 무관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좀 낙관적인 것 같고 일종의 가치절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럴 때일수록 예술품의 투기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거품 경제가 꼈을 때 더 그런 게 이루어지겠지만 경제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냥 축제로 갈 수 없는 분위기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한국 집값 얘기해 보자면 한국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좀 떨어질 텐데 뭐 완전히 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걸 약간 예측을 해보자면은 영끌해서 이제 영끌이라고 영어는까지 그래서 집 산 사람은 조금 이제 아쉽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는 이게 코로나 끝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구에게는 이게 풀려버리는 게 또 완전히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프로스 앤 콘스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스스로도 왜냐면 이게 보면은 지금 이런 거 있어서 합의를 되는 움직임이 엄청 일어난다는 건 또 반대로 이게 꺼지게 되는 순간 또 엄청난 혐오적인 움직임도 반대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점이 있을 때 지금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혐오 발언한 거예요. 왜 이렇게 흑인이 많냐? 흑인이라서 올라온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세지면 동시에 또 이제 뭐 반대로 운동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보면은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질까 했을 때 되게 뭐랄까 전체주의적이랄까? 그죠. 제국주의, 애국주의, 뭐 임페리얼리스무스 뭐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으로 에너지가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축제든 분노의 표출이거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제가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억누르는 게 있을 거단 말이에요. 팬데믹가 주는 그 억누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터질까? 근데 경제적인 쪽을 보는 게 가장 확실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도 예술가로서 이게 경제적이든 뭐 문화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좀 대비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도 어떤 측면에서든. 이거는 근데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문제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사실 뭐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뭐 기업이야? 내가 뭐 옆에 그 투자를 조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 뭐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 사람 관심이 가고 아니고 뭐 이런 걸 찾아보시면서 내년에 예술도 한번 예측해보고 아니면 올해 예술도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약간 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 네. 시상식인데 이제 2부가 이제 시상식이죠. 1부는 그래서 좀 냉철하게 약간 뉴스 같은 거죠. 1년을 좀 종합해봐서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였고 그죠? 이제 2편이 진짜 좀 재밌게 가고 간단히 가자. 원래 이제 어떤 시상식도 보면 1편 때 이제 약간 대하 드라마 비슷하게 틀어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알잖아. 그 시상식 때 이제 원래 배우들이 약간 그 배우병 걸려가지고 웃으면 안 되고 그 앞에서 이제 가수 공연해도 절대 웃으면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재미없다는 식으로. 2차 때는 이제 2편 때는 갑자기 TVN 시상식으로 가서 싸이가 나왔다. 유쾌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맥락으로. 그래서 1편은 이런 맥락이니까 한번 또 정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모노폴 홈페이지 이북도 살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독일어기는 할 거예요. 네. 순위만 보는 거. 저희가 이걸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는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으로 그죠? 사진이 아니라 그냥 글로 이름만. 그죠. 그 정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썸네일 정도. 그죠? 썸네일 정도. 그래서 올리는 걸로 하고.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이제 축제 시간으로 저희만의 이제 더듬이 어워즈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